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 시장 리스크에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는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오늘은 이 주식 양도세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대주주 조건이 당장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의 정부가 주식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물릴 땐 크게 그 투자자가 대주주인지 아니면 소액주주인지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대주주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금액 기준으로는 한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 대주주들은 거래 형태에 따라서 적게는 20에서 최대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의 10억 미만의 소액주주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됐을 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전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데요. 소액주주들은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주식을 매도한 금액의 0.25%만 돈을 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이 됩니다. 그렇죠. 또 그 맛에 주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조건이 기존의 10억에서 앞으로는 3억으로 대폭 낮춰질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어떤 한 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하게 됐을 때 새롭게 대주주에 포함이 돼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로 포함되는 개인들이 확 늘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주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대상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굉장히 더 넓혀질 거라는 얘긴데요. 참고로 올해 12월 30일이 대주주인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일이니까 내가 대주주로서 세금을 내기 싫으면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종목당 평가 금액을 3억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날짜가 12월 30일이라는 그 말인데 요때만 한 종목에 3억 이상 안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비과세란 말이죠. 그렇죠. 기준 날짜만 피할 수 있으면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28일까지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결제일이 주식을 매도한 D-Day 기준으로 그 이틀 뒤가 주식 결제일로 처리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팔면 그 매도한 금액이 매도한 이틀 뒤에나 실제로 출금 가능한 예수금 잔고로 표시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냥 쉽게 거래가 일어나고 이틀 뒤에 결제가 일어나는 기준일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를 판단할 때 종목당 평가 금액을 판단하는 날짜가 12월 30일이니까 늦어도 이틀 전인 28일까지는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야 30일날 기준 평가 금액을 3억 미만으로 낮춰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처리기간이 이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맞아요. 근데 한 종목에 3억 이상씩 가지고 있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도 아니고 대주주 아닌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게 뭐가 리스크고 어쩌고 저쩐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생각보다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화면의 자료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을 포함한 연말에 펼쳐진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의 우리 시장은 매년 연말마다 개인들의 많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 물량이 12월마다 쭉쭉 쏟아져 나오네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 중에 대부분의 많은 매물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그런 세금 회피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대주주 요건을 20억에서 15억으로 낮추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의 연말에만 3조 6천억의 개인 순매도 물량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18년도 연말에도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게 됩니다. 요때는 조금 적네요. 네, 물론 당시에는 1조 2천억 정도의 금액으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고 이 물량 자체를 적다고 판단하기에도 꽤 큰 규모의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인 2019년에도 대주주의 요건을 다시 한번 낮추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요건을 15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대상 자체를 그만큼 더 넓게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 결과 작년 한 해 연말에만
3조 8천억이라는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 이게 대주주 요건 바뀌면서 과세 대상이 넓어질 때마다 물량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개인들 물량이 맞죠? 네, 개인들 물량이죠. 근데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내려앉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혹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개인들이 그 대주주 물량을 받아주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수에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주주들이 세금 피하려고 물량을 던져도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받아주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수 같은 경우는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특히나 대주주들이 좋아하는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런 회피성 폭탄 물량을 맞아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폭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투자기법으로 활용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28일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특별히 별 악재도 없는데 갑자기 장막판에 동시호가상의 대량 매물이 터져서 그러니까 기존에 탄탄했던 기업이 갑자기 수급이 꼬여서 순간적으로 급락해서 장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시초가부터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하고 이후에는 다시 상승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급락한 당일의 시간외 거래나 다음 날의 시초가를 매수 기회로 살려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는 그런 기법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연말에 그렇게 매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 그렇구나 정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야기 한번 했었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터진다고 해서 꼭 지수가 하락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는 다르게 좀 예외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사실 올해 우리나라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개인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동학개미니 뭐니 개인들이 다 샀죠. 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지수 위치를 보더라도 결코 낮은 위치가 아닌 꽤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도록 해서 꾸준히 우리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에 빨간색 초록색이 외국인 기관이고 파란 선이 개인 보유 수량인 거죠. 네, 맞아요. 와, 이렇게 보니까 개인들이 지수 끌어올린 게 확 보이네요. 네. 그리고 현재 개인들의 신용 물량 자체도 최근에 조금 줄었다고 해도 이미 16조 원을 넘겨서 역대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 빌려서 주식 사는 거 말이죠. 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더 이상 신용을 못 내줘서 신용 물량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많이 늘었지만 사실은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엔터 때문에 늘어난 공모자금을 제외하고 봐서는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판단하기에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이 연말에 대주주들이 물량 털 때 외국인 기관 아니고서는 다른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기에는 개인들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돈도 이미 투자에 웬만큼 들어갔고 빌려서 투자한 것도 엄청 많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에 공급될 유동성이 그만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주주의 요건이 지금처럼 강화돼서 만약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과도하게 터졌을 땐 이번 경우는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 증시에 또 하나의 폭탄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안 받아준다면? 그렇죠.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만큼의 하락의 폭도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연말까지 안 가지고 있고 미리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11월 이후로 연말 사이에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열어두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11월이든 12월이든 진짜 대주주들이 물량을 많이 던졌는데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서 주가가 쭉 빠졌다 치면 그게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일시적인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을 알리는 그 시발점의 빌미가 될지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가의 매수 찬스가 될지 사실 이게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 하락이면 하락이지 하락의 시발점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원래라면 대주주 물량만큼만 하락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이유까지도 다 갖다 붙여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주주 물량이 터져서 주가가 잠시 빠졌는데 갑자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증시의 위기감도 커져서 코로나 재확산 문제라든지 미중 갈등 문제까지도 커지고 거기에 유럽 경제 문제까지 끌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간혹 잘 올라가던 시장이 어떤 이유로 관성력을 잃어서 그 시장이 반대로 하락으로 떨어지는 관성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관성력을 떨어뜨린 이유 자체가 별거 아닌데도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그런 경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감안하는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네요. 일시적인 하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만약에 내가 이런 리스크를 알고도 그때그때 대응을 잘 못할 것 같으면 11월 초쯤에 내가 가진 물량들을 정리해서 현금으로 보유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된 1월에 들어서 다시 투자 시장에 참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리스크도 알고 어느 정도 자신 있다 하면 그냥 시장에 남아서 기민하게 대응하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인 점은 분명하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기억에 두고 염두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대주주 요건 때문에 요새 시끄러운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대주주 요건 변화로 시작되는 시한폭탄이 불발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무조건 올해 안에는 터지는 건데요.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리스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